자, 세 번째는요. 모피아하고 재벌자본의 이익단체인 정경련이 이재명을 지금 발목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게 대표적으로 뭐가 나왔냐면요. 자, 홍남기 기재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77%나 삭감을 했어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요. 지역화폐 하게 되면은, 지역화폐는 오래된 저거지만은, 지역화폐 하게 되면은, 이 이재명 후보가 연상되는 이 하나의 상품이라고요. 경기도랑 성남시에서만 쓴 게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윤석열이나 홍준표하고 지역화폐는 연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요? 지역화폐 예산을 그러니까 이렇게나 삭감할 수가 있어요. 77%나요? 자, 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역대 최고라고 자랑을 하고 앉았어요. 기재부 홈페이지에 가면요. 그래서 외평채도 성공적으로 발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가장 싸게, 가상금리도요. 예? 가상금리도 그러니까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발행하고 있다. 이런 자랑을 하고 앉았다고요. 그럼 그건 뭡니까요? 우리나라 국가 신용이 걱정할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맨날 뭘 하겠습니까? 재정 건전성 타령하고 앉아있죠. 재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서 그러니까는 만약에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최고 등급을 가상금리 이렇게 최저로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예? 그래가지고 자, 한경련이라는 데가 있죠. 한국경제연구원. 이게 전경련에서 만든 겁니다. 한경련이 그다음에 뭐냐면 기재부가 작년부터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겠다고 해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왜 국회의원들이 자기 역할 안 하느냐. 국회에다가 넘겼는데 왜 국회에서 그걸 빨리 입법을 안 해주냐. 이런 불만을 가는데 이게 지금 전경련하고 기재부가 모피아가 서로 손을 잡고 지금 뭐 재정 준칙을 예? 재정 위기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지금 이제 이걸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돈을 못 쓰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돈을 못 쓰게. 정부가 재정을 안 쓰게 되면요. 그 피해는 고소는 누구한테 오느냐? 경제적인 취약계층들한테 올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요. 자, 전경련 산하에 있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에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를 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봅시다. 한 5명의 사람들이 발표 토론을 했는지 하여간 5명이 했는데 박형수 씨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2017년부터 9년간이면은 2026년까지죠. 2026년이요. 아직 도래하지도 않은 2026년까지 국가 채무가 782조 원이 늘어날 전망이래. 이 수치 맞으면은 제가 이 사람한테 100만 원 드릴게요. 이 수치 절대 안 맞을 것이고요. 절대 안 맞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수치 절대 수치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했잖아요. GDP 대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9년, 앞으로 도래하지 않은 이 시간을 왜 이걸 계산하고 앉아있냐 이거예요. 예? 그걸 자기 멋대로 그것도. 예?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코로나 종식 후에도 만성적인 재정 악화에 시달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재정이 뒤에서 보여드렸지만, 최근에 좀 개선되고 있어요, 오히려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된다 이거야. 재정 준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재정 적자하고 국가 채무를 일정 비율로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원식 건국대 교수, 이분은 저도 건국대 교수지만은 이분은 충주의 경제학과에 있는 사람이고 저는 서울 캠퍼스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부딪힐 일은 없지만 이 사람은 무슨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빨간 글씨만 한번 볼게요. 복지비 부담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과 교육 지출이 늘고 경제 분야 지출은 줄어들고 있다 이거예요. 경제 분야 지출 증가하면 누가 좋아하죠? 자본이 좋아하지. 재벌이 좋아하죠. 재벌이. 예? 사회보장 지출, 교육 지출이 너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사회보장 현실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OECD 자료입니다. 가장 최근 자료예요. 2019년 기준으로 공공사회 지출 비중이 GDP 대비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습니까요? 쫙 왼쪽부터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쫙 내려가가지고 밑에서 4번째 국가가 우리보다 적게 쓰는 나라가 터키, 칠레, 멕시코 이 정도고 우리가 밑에서 4번째 12.2%에 불과해요. OECD 평균이 얼마입니까? 20%야. 우리나라가 무슨 그러니까 사회보장 지출이 그러니까 지금 늘고 있다고 이걸 걱정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그러면은 지금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사회보장 지출 이런 거 늘 수밖에 없지요. 고령화가 되니까요. 그럼 교육 지출이 더 늘어야 되죠. 우리나라 사교육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요. 이거 하기 위해서 이게 늘는 거를 이건 더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사회보장비가 워낙 적으니까 더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늘리기 위해서 국가 채무 안 증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증세하면 되잖아요. 증세.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증세 또 싫어해. 왜 그렇습니까? 증세하게 되면은 부자들이나 재벌기업들이 많이 내니까는. 그러면 사회보장은 우리가 굉장히 낮은 편인데 사회보장 그러면 느는 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거 자꾸 늘고 있는데 이거보다도 경제 분야 지출에다 하라는 거야. 경제 분야 지출에다가 재정을 투입하게 되면 재벌 자본들이 되게 혜택을 보는데 이런 주장을 학자들이 뻔뻔스럽게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김상경 단국대 교수는 뭐냐면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빚을 떠넘기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도 결론이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 이거야. 아니 국가 채무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국가 채무를요. 정부가 그러니까 만약에 해서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그걸 누가 갖고 있습니까? 대부분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갖고 있는데 그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채권에 투자할 게 아닙니까? 그거를 왜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갚아요? 그걸 왜 미래 세대가 갚냐고요? 예? 미래 세대가 그걸 왜 갚아야 되냐고요? 예? 국가채무 좀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옥동석 인천대 교수도 마찬가지로 재정준칙 제정하라. 그리고 김우철 교수는 복지지출 증가 속도가 지금 너무 빠르니까는 GDP 대비 2%포인트 수준으로 통제하라. 2%포인트라는 게 족보도 없는 수치예요. 족보도 없는 수치라고. 그냥 이 사람들은 무조건 되고 복지는 가능하나 안 썼으면 좋겠는 거야. 복지 혜택은 누가 가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고령층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돈을, 재정을 누가 써야 된다? 재벌한테만 쓰라 이거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지금 복지가 이렇게 낮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지를 더 그러니까 지금 안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는 얘기야 다. 이 고령화는 1년에 그러니까 지금 60세 이상이 65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다 고려장 치르자는 겁니까? 어떻게 학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은, 보통 사람들은요. 예? 일반 국민들은 굶어 죽든 뭐 하든 간에 최소한에 그러니까는 생명을 유지할 정도만 최소한만 지원해주고 예?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주로 선별복지가 바로 그겁니다. 예? 자, 고령화 속에서 복지비 부담 증가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국가 채무가 증가해요. 그럼요. 그럼 이걸 막는 방법은 증세가 있잖아요. 증세. 근데 증세를 이 사람들 거부해. 그럼 증세하기 싫으면은 여기에 대한 해법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복지비 부담도 줄이면서 국가 채무도 통제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요. 기본소득형 조세예요. 예를 들어서 토지가 그러니까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세금을 좀 많이 걷어가지고 전체 국민한테 나눠주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소득이 더 증가하잖아요. 대부분 국민들은 그러니까 기본소득형 조세 시스템에서는 자기가 낸 세금보다도 더 많이 돌려받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정부가 뭐냐면 세금을 걷어가지고 지출을 한다는 점에서 이건 국가 채무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 채무에도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그냥 얘기를 해야죠. 1년에 65만 명씩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증가하는 상황. 그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게 아니에요. 예?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게 아니냐고요. 그 복지비 증가하는 거. 어떻게 돈을 마련해야 될 게 아닙니까? 증세 싫으면은 뭐 다른 것도 뭐 해결책을 내놔야 될 게 아닙니까? 이 사람들 해결책이 없어요. 그냥 돈 가능한 줄여라. 씀씀이를 줄여라. 이거예요, 그냥. 국가 채무가 너무 많이 증가하니까. 근데 국가 채무도 안 증가하면서 이 복지를 그러니까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냐? 기본소득형 조세라 이거예요. 기본소득형 조세. 이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토지에 대해서 보유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기본소득형 목적세로 부과하게 되면은 누가 대부분 부담을 진다고요? 상위 5%가 토지가 워낙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 5%가 대부분 다 부담을 해요.
나머지 층들은 한 90%는 자기가 낸 세금보다 더 많이 돌려받아요. 예? 그리고 정부가 뭐냐면 세금을 걷어서 이걸 지원해 준 거기 때문에 정부의 국가 채무도 안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은 외면을 하죠. 왜? 부자들, 땅 많이 가진 사람들, 소득이 많은 사람들한테 부담 주는 거 싫다 이거죠. 이거는 공동체에 대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유층들은 사회적인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회로부터 가장 많이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그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시죠. 예? 그 사회에서 가장 많이 혜택을 받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 비례해서 자기가 그 사회에 대해서 의무도 좀 져야 되는 거잖아요. 혜택만 누리고 예? 의무는 하나도 안 지겠다는 이런 사회는 오래 못 가죠. 역사가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본소득형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이낙연 그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만나가지고 이제 4기 민주정부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이제 그러니까 원팀을 하기로 이제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의 그러니까 신복지를 수용을 해가지고 추진하기로 이제 이렇게 약속했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언론으로부터 이제 그러니까 질문을 받았어요. 신복지하고 이재명 지사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소득 공약하고 충돌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아니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 시스템하고 아무런 그러니까 기존의 복지 시스템을 전혀 건드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소득의 혜택을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혜택이 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복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즉 이제 이낙연 후보의 신복지도 기존의 그러니까 복지가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 취약한 거를 보완하겠다는 거예요. 보완하겠다는 거기는 점에서 그 다음에 신복지에도 청년 배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재명 지사도 청년 기본소득 도입을 얘기를 했고요. 전체 국민에 대한 기본소득 플러스 청년 기본소득을 또 따로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공통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기존의 복지를 이낙연 후보는 기존의 복지를 좀 더 보완하자는 것이고 그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는 저소득층의 그러니까 소득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효과를 누린다는 점에서 전혀 그러니까 충돌할 부분이 없는 거죠. 단지 이낙연 후보의 신복지를 하려면은 재원 마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재원 마련이요. 이건 이제 증세를 해야 되는 거죠. 증세. 예? 증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국민적인 이제 동의를 그러니까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낙연 후보의 신복지하고 기본소득하고는 전혀 충돌이 안 되고 오히려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기자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은 그 기자들보다도 더 머리가 나쁜 사람들인 겁니다. 자, 국가 채무를 가지고 계속 사기를 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자, 올해 기준으로요. 국가 채무가 965조 3천억 원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이것도 예상이에요. 근데 제가 보다 줄어들 겁니다. 이 예상보다 줄어들 거예요. 연말 되면요. 이게 연말까지 예상이기 때문에. GDP 대비 47.3%. 이것도 줄어들 겁니다. 예상보다. 근데 이 중에서 이 국가 채무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금융성 채무는 상환할 필요가 국민들이 그러니까 상환 부담이 없는 채무다는 얘기 했잖아요. 왜? 여러분들 이게 정부 기재부가 올린 자료입니다. 거기에 용어 해설까지 친절하게 기재부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금융성 채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요? 밑에 보게 되면은 자산 매각이나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채무다. 이게 서민주거 안정용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도시주택기금 이런 거를 우리가 아파트 국민주택 이런 거 분양받으면은 채권을 사고 이제 뭐 그러잖아요. 그런 걸 거둔 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서민들 저걸 지원해 주는 건데 서민들한테 돈을 빌려주게 되면 다시 회수할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외환시장 안정하기 위해서 외평채를 발행을 할 때도 그 달러나 유로화를 그러니까 우리가 확보한 게 있잖아요. 예? 그 자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나 유로화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단이 있는 채무이기 때문에 금융성 채무는 국민이 상환할 부담이 없는 채무인 겁니다.
적자성 채무만 국민이 그러니까는 이 세금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만약에 갖고 싶다면은 상환해야 되는 건데 제가 그랬잖아요. 국가의 채무라는 것은 원금은 계속 돌려받게 할 수 있다. 만기가 돌아오게 되면 새로운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다시 그러니까는 이 헌채권을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그것을 상환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국가 채무하고 민간 채무하고 차이라 그랬잖아요. 한국은행법 76조에 보게 되면 그게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국가 채무가 965조로 돼 있지만은 609조만이 그러니까 적자성 채무이고 적자성 채무라 이거예요. 근데 무슨 뭐 내년이면 1000조가 돌파한다는 이런 소리가 돼요. 내년에도 있잖아요. 686조뿐이 안 돼요. 이것도 추정치예요. 추정치. 예? 그리고 이 채무의 대부분은 누가 이렇게 채무의 대부분은 국채, 정부가 채권 발행해서 하고 있는데 그 채권은 누가 소유하고 있냐면 일반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그러니까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근데 그것 때문에 뭐가 나라가 망하냐고요.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건데. 일본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높아도 괜찮은 이유가 대부분을 국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는 한 85%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어요. 예? 자, 외국인이 갖고 있는 게 밑에 저기 얘기했듯이 한 얼마 정도 되냐면 이게 단위가 100만 달러입니다. 단위가 100만 달러. 제가 단위를 안 표현했네요. 단위가 100만 달러니까 이게 얼마냐면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297억 달러 정도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에요. 국채예요. 국채입니다. 이게 최근 그러니까 이게 2분기인가 아마 저 기준을 했을 때요. 그런데 우리나라 오른쪽은 채무고 왼쪽은 채무고 오른쪽은 채권이에요.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대외 채무보다 대외 채권이 훨씬 많죠. 얼마나요? 얼마나 많습니까? 489 거의 500억 달러가 더 많죠. 단기 채권도 한 450억 달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채무가 걱정되시는 분들은요. 우리나라 국민 포기하고 외국 나가 사세요.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가 나한테 10억짜리 아파트를 물려줘. 근데 그 중에 3억이 그러니까 대출금이 있어 은행에서. 그럼 그 10억짜리 안 받을 거예요? 3억 무섭다고요? 7억이 남는 장사인데?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나라 정부가 그러니까는 채권이 채무보다 더 많아요.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순대외 채권이 4,569억 달러 정도 됩니다. 4,600억 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외환 보유액도 그러니까 우리가 4,500억 달러가 넘고요, 지금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 파란색 숫자는 뭐냐면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이만큼 증가를 한 것들이에요. 채무보다 채권이 더 많이 증가했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에서 대외 채무가 한 얼마가 증가했어요? 1997억 달러 증가했다면은 채권은 2487억 달러 증가한 거예요. 그건 남는 장사인 거잖아요. 단기 채권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635억 달러가 증가했는데 채권은 얼마예요? 1085억 달러 정도 증가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채무만 증 게 아니라 채권이 더 많이 증가했다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파란색 수치를 보게 되면 왼쪽보다 채무보다 채권이 더 수치가 크잖아요. 다들요. 그렇죠? 순대외 채권도 보세요. 4,891억 달러 정도. 예?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를 했다 이거예요. 예? 순대외 채권이. 채무를 다 빼고 난 이후의 계산도요. 예? 외환 보유액도 문재인 정부에서 775억 달러나 증가했고요. 775억 달러나. 예? 그러니까 한국의 국가 채무가 걱정돼서 한국이 망할 것 같은 사람들은 한국 국적 포기하고 외국으로 나가서 사세요. 한국 국가 이렇게 지금 돈 많은 나라니까는 이거 포기하시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예? 제발 좀. 요 남은 사람들끼리 갈게요. 자, 그다음에 재정 준칙을 얘기하잖아요. 재정 준칙이요. 재정 준칙이라는 것이요. 재정 준칙을 소위 시스템적으로 도입했던 지역이 유로화를 도입한 유로존 지역들, 19개 국가, 이들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부채를 지금 먼저 이제 그러니까 이 부채를 변화를 한번 봐봅시다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달 출범했으니까는 1분기 마지막 3월달 대비해가지고 올해 3월달까지 한 4년이 지났잖아요. 문재인 정부 기간에 국가 채무가 8.2%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가 중에서 독일만 빼놓고는 다 우리보다 많이 증가했잖아요. 독일도 팬데믹이니까 2020년 이후에 증가한 거는 11.8%나 증가했어요. 우리는 6.6%뿐이 안 증가했는데요. 예? 우리가 국가 채무는 가장 적게 증가한 나라란 말이에요. 가장 적게 증가했어요. 심지어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 G7 아닌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국가 채무가 증가했잖아요. 예? 우리의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6배나 많이 증가했고, 예? 팬데믹 이후에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그랬습니까요? 예? 4배 정도 가깝게 증가했잖아요, 더요. 국가 채무 절대적인 수준도 우리나라가 제일 낮잖아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는 국가 채무가 많이 증가했다는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명박 박근혜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명박 정부 때 국가 채무가 12.3%포인트 증가했어요. 이게 연 2.5%포인트입니다. 5로 나누게 되면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4년 동안에 이게 증가한 게 얼마가 증가했냐면은 8.2%포인트가 증가했어요. 4로 나누게 되면 2.1%, 연 2.1%포인트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적게 증가한 거예요. 적게. 예?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적게 증가했는데 왜 문재인 정부 때 국가 채무만 가지고 난리를 피냐고요. 이렇게 걱정된다고 그러냐고요. 예? 이명박 정부 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팬데믹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이렇게 한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비교하려면은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 때는 연 0.6%포인트뿐이 안 증가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0.8이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국가 채무가 더 적게 증가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냥 국가 채무가 그러니까 역대 정부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앉았어요. 국제적으로도 가장 적게 증가했고, 예? 그 보수 정부, 수구 정부하고도 비교해 보더라도 적게 증가했잖아요. 이게 객관적인 수치라고 이게요. 예? 객관적인 수치라고 이게. 도대체가 이런 엉터리 소리를 합니까? 근데 유로존에서 재정준칙 도입했다 그랬죠? GDP 대비 국가 채무를 60% 이내에서, 재정적자는 마이너스 3% 이내에서, 재정적자 3% 이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왜 도입했냐면요. 이들 나라에서는요. 이들 나라들은 뭡니까요? 단일 통화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거잖아요.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를 사용하기로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단일 중앙은행을 만든 거예요. 유럽 중앙은행이라는 ECB라고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는 유럽 중앙은행이라는 공동의 그러니까 중앙은행을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개별 국가에 있던 중앙은행들은 다 이제 없앤 거 아니에요. 예? 쉽게 얘기해서요. 중앙은행으로서 역할은요. 예? 그러니까 19개 국가들이 그러니까는 공동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 중앙은행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이 유로화를 사용하기 전에는 독일은 독일대로,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스페인은 스페인대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있듯이. 그러면 그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을 이렇게 운용을 했잖아요. 독립적으로요. 그런데 유로화를 사용함으로써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못하게 된 거예요. 왜?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예? 중앙에서 그러니까 하나가 그러니까 통일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거니까 전체 19개 국가 전체를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개별 국가가 남아있는 게 뭡니까요? 재정정책만 그러니까는 이 수단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재정을 그래가지고 이걸 만약에 막 무제한으로 그냥 막 재정을 쓰게 놔두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정부가 돈을 막 풀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인플레이션 생길 수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생기게 되면 대개 처방을 어떻게 합니까? 통화 긴축. 돈을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앙은행이 없는데 어떻게 통화 긴축을 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단일 통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 운용도 그러니까 일정하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생기도록 좀 그러니까 이 운용을 해야 된다. 이런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단일 통화를 도입한 나라들은요. 그래서 재정준칙을 도입을 한 거예요. 재정준칙을 도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무슨 단일 통화 지금 옆에 나라들하고 지금 동북아에서 단일 통화 사용하는 이런 나라입니까? 예?
우리나라 중앙은행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는 이 유로존의 재정 준칙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먼저요. 거기다가요. 유로존에서 60%하고 3%를 정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언제 정한 거냐면요. 91년도에 정한 겁니다. 91년도에. 경제학 재정학에서 우리가 아주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간단한 법칙 중에 뭐가 있냐면요. 정부가 그러니까 재정을 운영하는 데 속에서 지켜야 될 하나의 대표적인 기준이 뭐냐면요. 이자율이 그러니까 성장률, 여기 G라는 게 성장률이고 R이라는 게 이자율인데요.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높으면은 그러니까 재정 수지를 흑자로 유지해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지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유지해야 된다 이거죠. 수입보다 지출을 적게 써야 된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요. 이자율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을 갚아야 되는 저거잖아요. 이자 비용을요. 근데 성장률보다 이자율이 높게 되면은 새로 거둔 세금보다 성장을 하게 되면 세금도 그만큼 더 많이 거둘 수 있잖아요. 그 거둔 세금보다 이자 지급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 국가의 그러니까 부채가 증가한다 이거예요. 채무가요. 그래서 재정을 그러니까는 흑자로 유지를 해가지고 그걸 비용을 갚아라 이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자율과 성장률 관계 봤을 때 유럽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게 완전히 깨져버린 이유가 유럽은 지금 뭡니까요? 이자율이 기준금리는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요. 얼마입니까요? 0%예요. 그리고 대출금리, 은행들한테 대출금리는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마이너스 0.4%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국채금리가, 시장금리가 마이너스로 형성돼 있죠. 성장률은 플러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로존 국가들이 지금 봐보세요. 팬데믹 이전 19년에도 60%를 지키는 나라가 주요 국가들 중에서 하나도 없잖아요. 독일조차도 60%가 넘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100%가 넘어도 즉 60%가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유로존 평균이 96%가 넘어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이자율이 워낙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성장률이 그러니까는 이자보다 더 높으니까는 정부가 갖고 있는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이 안 나가는 거예요. 정부 채무는 이자 비용만 감당할 수 있으면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원금은 돌려받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일본이 지금 그러니까 저렇게 막 250% 넘어도 견디는 이유가요. 이자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과거보다도요. 일본도 지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잖아요. 예? 마이너스 2016년도부터 2월달부터 마이너스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견디는 거예요. 자, 국가 채무 비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60%하고 3%를 정한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수식으로 이렇게 소개했는데, 이거를 소개하는 게 낫지 않을지 잘 모르겠어요. 수치에 굉장히, 그러니까 수치 나오면 굉장히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국가 채무 비율이 60%인 나라를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GDP가 100이고, 국가 채무가 한 60 정도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럼 60%잖아요? 근데 성장률은 그러니까 이건 경상성장률. 그러니까 물가하고, 일반적으로 발표하는 GDP, 실질 GDP 성장률을 합친 겁니다. 경상성장률하고 명목이 이제 똑같이 6%로 가정을 해보세요. 재정적자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3%로 운용을 최대로 적자를 운용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추가로 그러니까 조세 수입이 추가로 그러니까는 6% 성장할 때 추가로 세금 수입이 한 2.1% 정도가 더 거쳐요. 예를 들면 OECD가 2019년도에 연구한 거에 의하면은 GDP 대비 한 34% 이상이 그러니까는 세금을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OECD 평균이요. 그러면은 60에서 뭐냐면요. 60에서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3%를 운영하게 되면 3% 정도가 더 채무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60 더하기 3인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추가 세금이 더 거친 거를 이제 이걸 이제 일부를 상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자 비용을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자 비용을요. 이자 비용은 그러니까 그래서 6%에 대한 60%면 3.6 정도가 되죠. 그리고 분모는 100 더하기 그러니까 성장률 6을 더하게 되면은 106분의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대충 견딜 수가 있는 구조예요. 견딜 수 있는 구조. 이런 식으로 계산을 나온 건데 과거 그러니까 90년대 초에 그러니까는 이자율은 굉장히 높았었어요. 유로 지역이. 성장률도 지금보다 높았었지만 물론. 그 당시는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더 높았을 때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근데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는 보니까는 이자율이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로존 지역들도 이 그러니까는 재정 준칙을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필요 없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높아도 별 문제를 안 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 재정 준칙을 왜 우리나라가 도입을 해야 되냐고요. 우리나라 독자적인 중앙은행도 있고 그런 나라인데 왜 그런 겁니까? 모피아들이 정권 바뀌더라도 돈 못 쓰게 하려고 하려는 거예요. 돈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다 통제하겠다 이거예요. 돈은요. 도대체가 이런 심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자기들 돈입니까 이게?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냐는 것은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설사 갚는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갚을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선출 권력이 그러니까는 그것은 왜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왜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렇게 그걸 제한하려고 그래요, 그걸요? 아니, 못 쳐먹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이 기재 모피아들 보게 되면요. 예? 그거 가지고 자기들 심자랑. 예?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주로 이 사람들 기업 지원할 때는 그러니까 돈 아까워하지 않아요. 기업 지원하는 거는.